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신분 상승의 기회였던 과거 시험을 둘러싼 부부의 갈등과 애환을 그린 도망친 아내를 비롯해서 불평 많은 왕, 농부와 3명의 도둑, 그리고 나그네의 선물, 이렇게 4편의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아내. 어느 곳에 양반이지만 몹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베풀기 좋아하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반대로 아내는 욕심이 너무 많았다. 뭐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걸핏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대곤 했다. 특히 이웃의 누군가 과거에 급제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온종일 시끄러운 날이었다. 이웃집 선비는 이번에 급제했다는데 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죠? 양반이면 뭐예요? 당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벗을길에 올라야 하잖아요. 아내는 모든 게 불만투성이었다. 물론 잔소리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양반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오긴 왔는데 와보니 손바닥만한 전답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란 작자는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다 보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거의 탕진하고 다시 과거를 치를 만한 여유도 거의 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명색만 양반이고 뭐 하나 성에 차는 게 없었으니 아내는 입만 열면 신세 타령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보구려. 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꼭 급제하겠소. 남편의 마음은 더 애가 탔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양반체면에 낮에 농사를 짓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닥치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과거에 꼭 붙어야 하는데. 밤이 되어서야 책을 펴들고 공부를 하니 졸음이 앞을 가려 제대로 공부가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러 차례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언젠가 꿈을 이룰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아내의 잔소리에 점점 지쳐갔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대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소리쳤다. 당신처럼 주변 없는 사람은 처음 보겠소. 1년 내내 가난한 생활만 계속해오고 정어리 와도 떡 한 번 해먹지 못하는 위인과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간단 말이요. 그 잘난 공부는 지금까지 몇 년째인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싹이 노랗소.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니 이제 나도 실속을 차려야겠소. 이제 지긋지긋한 생활에 넌더리가 나오. 이제 나도 갈 대로 가겠소. 아내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주구려. 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꼭 급제해 보도록 하겠소. 당신한테 면목이 없구려. 사정하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한 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과거에 급제해서 말단 벼슬이라도 하지 못하는 날엔 당장 떠나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단단히 약조하고 학업에 더 매진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결심을 단단히 했다. 이번에 합격하겠지요. 당연히 합격하리라 믿어요. 시간은 잘도 흘러갔다. 하지만 과거를 보고 온 남편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또 떨어졌군. 이를 어쩌지? 남편은 한숨만 나왔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을 가렸다. 집으로 갈 용기도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남편은 시장기가 돌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서러운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모가 물었다. 젊은 양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은 나이 지긋한 주모의 말에 서름이 폭발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며 이번에 과거에 떨어지면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모는 젊은 양반, 앞날이 창창한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번엔 과거에 급제할 테니 힘을 내시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잘 얘기해 보시구려. 부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해보고 그래도 떠나겠다면 어떻게 말리겠소. 부인 뜻대로 하게 놔두시오. 순리대로 살아야지. 남편은 주모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는 게 문제였다. 집에서 남편이 급제해서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니 속이 타들어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낙방 사실을 듣자 아내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 넌더리가 나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정하며 매달렸다. 여보,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 내 이렇게 싹싹 빌겠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뭘 믿고 기다려야 하죠? 날 그냥 내버려둬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정 그렇다면 당신 좋도록 하시오. 내가 변변치 못해서 그동안 당신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다음 과거 시험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소? 말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아내는 도망치다시피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갔다. 남편은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에 전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아주 지체 높은 정승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멀리서 소문을 전해 들은 아내가 배짱 좋게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다. 제발 지나간 일은 흘러가는 물처럼 생각해 주시고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전처럼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오. 과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커다란 대접에 물을 하나 가득 떠가지고 와서 그걸 바닥에 모두 쏟아 놓았다. 만약 이 물을 전처럼 대접 안에 주워 담는다면 당신하고 다시 살아가겠소. 아무리 신통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 번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불평 많은 왕.
옛날에 모든 일에 만족할 줄 모르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는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졌으며 궁정 안에 모든 사람은 왕이 원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다. 왕은 스스로 더 생각해낼 것이 없을 정도로 벌써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현명한 신하들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네, 명령하건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아라. 만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왕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현명한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말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무척 불안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경을 닦았다. 왕이 자신들을 쫓아낼까봐 걱정이 된 신하들은 아침 내내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어디 봅시다. 뭔가 먹을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겠소? 누군가 말하자 다른 이가 외쳤다. 잘 안 될 겁니다. 왕은 먹을 것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다 드셔보았소.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가면 코웃음만 치실 거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게다가 왕은 평생 갈아입어도 다 입어보지 못할 만큼 많은 옷을 가지고 계시오. 뭔가 다른 것이라야 하오. 나머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왕께서 아신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거요? 한 신하가 투덜거렸다. 바로 그게 문제요. 왕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말고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계시오. 왕이 가끔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신다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실 텐데 말이요. 나는 왕께서 3, 4일이라도 우리와 같은 신하가 되어 나이 많고 뚱뚱하고 까다로운 왕을 모시면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면 좋겠소.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군요. 한 신하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이 나라를 떠나는 편이 낫겠소.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지 않소. 신하들은 집으로 가서 짐을 꾸렸다. 한 신하가 마지막 짐을 묶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웃집에 갔다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외쳤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타디우스님? 현명한 신하들 전부가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오. 왕이 하고 싶을 만한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신하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웃고 또 웃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당신네 현명한 신하들이 가장 어리석군요. 그 시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다른 현명한 신하들 모두가 이웃집에서 돌아온 아내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한 신하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왕한테 가서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한두 달 정도 신하의 자리를 대신 맡아보면 어떻겠냐고 아뢰어보세요. 뭔가 새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로군.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은 현명하지도 않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될 거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에게 이 일을 물어보고 오겠소. 그래서 그는 나라를 떠나려는 나머지 신하들을 만나 자기 아내의 엉뚱한 제안을 들려주었다.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을 거요. 적어도 당분간은 시도해볼 만하군요. 만약에 실패해도 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 않겠소? 한 신하가 외쳤다.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왕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했다. 지금 즉시 자네들의 부인들을 데려오라. 왕이 명령했다. 현명한 신하의 부인들이 왕 앞에 나타나자
왕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소리쳤다. 이제 너희들이 뭔가를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저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리겠다. 오, 폐하. 저희는 왕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인이 말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냐? 왕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폐하. 전부 다 새로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지. 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럼 굴뚝청소부 옷을 입고 일을 구하러 나가세요. 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왕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굴뚝청소부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 찾아간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방 재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왕은 몹시 뚱뚱했기 때문에 굴뚝 안으로 몸을 억지로 밀어넣다가 그 속에 끼어 2시간 동안이나 갇혔다. 왕은 야단 법석을 떨며 소리를 질렀고 집주인은 지붕으로 올라와서 차가운 물을 굴뚝에 쏟아부었다. 찬 물을 뒤집어 쓴 왕은 더 크게 울부짖었다. 집주인은 튼튼한 밧줄을 이용해서 이웃들과 함께 힘껏 왕을 잡아당겨 구해주었다. 당장 성으로 돌아가서 저 부인들의 목을 매달아버리고 말 테다. 왕이 외쳤다. 이 뚱뚱한 굴뚝 청소부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던 남자들은 그 말을 듣더니 나무 판자를 들고 위협하며 그를 마을로부터 쫓아냈다. 왕이 수문장을 지나치는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창으로 왕을 찌르기도 했다. 왕은 헤매다가 어느 목수의 집까지 왔다. 너무 배가 고픈 왕은 음식을 청했다. 나무 한 묶음을 패주면 먹을 걸 주겠소. 목수가 말했다. 왕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한 묶음의 나무를 패야만 했다. 한 번도 도끼를 휘둘러 본 적이 없던 왕은 금방 팔이 아팠다. 그래서 왕은 손에 물집이 잔뜩 잡힌 채 목수의 집으로 갔다. 목수는 식탁 위에 놓인 기름때가 낀 우묵한 그릇에 거친 옥수수죽을 담아준 다음 메마르고 검은 빵 한 조각을 내놓았다. 연한 쇠고기 안심이나 사슴고기는 없소? 아니면 메추라기 스프라도 이건 도저히 못 먹겠소. 옥수수죽과 검은 빵을 밀어놓으며 왕이 물었다. 목수는 돌아서서 그의 아내를 불러 말했다. 엘라, 건강에도 좋고 훌륭한 우리의 음식을 무시하는 저놈을 좀 봐요. 자기가 굴뚝 청소부가 아니고 무슨 점잖은 왕자님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몸집이 큰 목수의 아내는 왕이 비명을 지를 만큼 세게 귀를 잡아챘다. 목수의 아내는 왕을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손바닥으로 힘껏 때려 대자로 나자빠지게 만들었다. 왕은 있는 힘껏 달아났고 다음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왕은 일을 마치고 고작 초라한 음식을 얻었다. 가난한 농부들은 초라한 음식 외에 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나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왕은 힘들게 일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낸 후에 자신의 누이 동생과 남편이 살고 있는 한 도시에 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왕이 재투성이의 옷과 더러워진 얼굴로 나타나자 정말 오빠가 맞는지 한참을 쳐다보고서야 알아보았다. 누이 동생 부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고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 나라의 왕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멍청한 신하들의 어리석은 아내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옥수수죽과 마른 빵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할 거고, 내가 헤매고 다니던 한 달 동안 해야만 했던 일들만큼이나 고된 일을 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오라버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살찐 모습은 간데없고 더 힘세고 건강해 보이는걸요? 여왕이 소리쳤다. 그건 사실이야. 먹고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확실히 강해졌지. 그렇지만 거칠고 초라한 음식들밖에 먹을 수가 없었단다. 왕이 인정했다. 그러자 여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 오라버니, 초라한 음식과 고된 일로 몸이 더 나아졌다면 그전 생활이 너무 사치스럽고 게을렀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오라버니를 위해 꼭 필요했던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군. 정말이지. 어리석은 신하들의 현명한 부인들이 나를 골탕 먹인 것에 감사해야겠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비를 해다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이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여왕은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 백성들은 왕의 외모가 달라지고 태도가 올바르게 변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왕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명한 신하들의 부인들은 그대로 성에 남아 법률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왕은 온종일 유익한 일을 하는데 힘을 쏟았고 예전처럼 소리 지르며 불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뒹굴거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불평 많던 왕이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백성과 신하들은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농부와 3명의 도둑. 어느 날 순진한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있었다.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때 도둑 3이 지나가다가 농부를 보았다. 한 도둑이 말했다. 저 염소를 훔쳐야겠다. 그러자 또 한 도둑이 말했다. 난 저 사람이 탄 당나귀를 훔치겠다. 그러자 셋째 도둑이 말했다. 난 저 사람이 입은 옷을 훔쳐야지. 첫째 도둑이 먼저 살금살금 염소에게 다가가서 목에 달린 방울을 떼어 당나귀 꼬리에 달았다. 그리고는 염소를 끌고 갔다. 농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방울 소리가 들렸으므로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둘째 도둑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슬쩍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별난 사람이군요. 방울은 보통 목에 다는 건데 어째서 꼬리에 달아 놓았소? 뭐라고요? 농부는 당나귀를 세우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니, 염소가 없어졌네?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지? 분명히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 놓았는데. 농부는 새파랗게 질려서 당나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저쪽으로 염소를 끌고 가는 사나이가 있던데. 둘째 도둑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맞았어. 그놈이 내 염소를 훔친 게 틀림없어. 뒤쫓아가서 찾아올 테니 그동안 이 당나귀를 좀 봐주시오. 농부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둑이 가리켜준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 염소를 끌고 가는 남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농부는 낙심하며 그만 단념하고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나귀마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렸다. 그랬더니 셋째 도둑이 연못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사실은 보석이 가득 든 상자를 이 연못에다 빠뜨렸다오. 하지만 헤엄을 칠 줄 모르니 어떡하면 좋을지. 도둑은 다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자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 난 겨우 당나귀와 염소를 잃어버렸지만 이 사람은 몇백 배나 더 비싼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니 억울하긴 하지만 난 단념해야겠다. 그때 도둑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연못에 들어가서 보석 상자를 찾아준다면 사례로 보석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반은 너무 많고 반의 반이면 충분합니다. 농부는 시원스럽게 말하고 옷을 후를 벗더니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갔다. 됐어, 이때다. 셋째 도둑은 농부의 옷을 거머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달아났다. 그런 줄도 모르는 농부는 숨을 참으면서 연못 밑바닥을 여기저기 찾아 헤맸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쇠조각이나 헌 신발뿐, 보석 상자 같은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농부는 위로 떠올라 숨을 쉬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허둥지둥 연못에서 뛰어나와 보니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옷까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지팡이 한 개뿐이었다. 농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있는 나뭇잎을 끌어모았다. 그리고는 아쉬운 대로 나뭇가지의 줄기로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아랫도리만 살짝 가렸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꼭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오자 농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 누구든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이걸로 후려갈길 테다.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어쩌자고 그런 꼴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그랬더니 농부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난 정신이 돈 게 아니오. 이번엔 내 몸까지 도둑 맞을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요. 그 후로 농부는 정신을 차리고 매사에 신중했다고 한다. 나그네의 선물.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서 가장 인색하고 돈만 밝히는 구두쇠 왕이 있었다. 돈밖에 모르는 왕은 황태자가 씩씩한 청년이 되자 신하 한 명을 붙여주면서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쫓아냈다. 황태자가 길을 떠나는 날, 왕은 돈을 한 주먹 정도 쥐어주고 이렇게 말했다. 태자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앞으로 3년간 시간을 주마. 3년 안에 최소한 큰 가방 3개를 가득 채울 만큼 돈을 벌어와야 하느니라.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너를 영원히 궁전에서 내쫓을 테다. 왕은 이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황태자는 이렇게 해서 넓은 세상을 향해 궁전을 떠났다. 신하 한 명이 그를 따라 나섰다. 신하 역시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 명이라서 거역하겠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한 남자의 2 다리를 줄로 묶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 마을 바닥을 끌고 다니는 것이었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한 관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다리를 묶어 온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끌고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지. 그리고 마을 어귀로 끌고 나가 매장시킨다네. 죽을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자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네. 지금 이 남자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돈이 한 푼도 없다네. 그 말을 들은 마음씨 좋은 황태자는 늙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남자가 마을의 관습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남자를 부축하여 마을 어귀까지 직접 데리고 갔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남자는 이내 숨을 거두었고 황태자는 튼튼하게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황태자가 실속도 없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본 신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황태자를 떠나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황태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다 쓰고 말았다. 하지만 돈을 벌지 않고 궁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한 여관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워낙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황태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 여관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관 주인은 곧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여관 주인이 황태자에게 지금까지 한 일의 대가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냥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여비를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황태자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여관 주인은 흔쾌히 돈을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황태자가 혼자서 여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황태자와 같이 길을 떠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젊은 황태자와 함께 길을 떠나겠다고 자청했다. 그 나그네의 얼굴은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거무튀튀하고 이상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황태자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핑계를 대며 그 사람을 거절하려 했다. 나그네가 말했다. 젊은이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구려. 아마 내 생김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요. 젊은이가 날 거절한다면 나 역시 그냥 내 길을 가겠소. 그의 말이 맞았다. 황태자는 나그네의 생김새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그와 동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난 두 사람은 분수대 앞에 도착했다. 나그네는 분수 앞에 멈춰서더니 황태자에게 말했다. 형제, 내 말을 잘 듣게. 우리가 함께 세상을 여행하는 것도 인연이니 이 분수를 두고 맹세를 하세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을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함께할 걸 맹세하세. 그리고 1년 후 다시 이 분수대로 돌아와서 1년간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그게 머리털 하나라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 가질 것을 맹세하세. 황태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둘은 분수대에 대고 맹세를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인정이 바짝 메마른 동네에 도착했다. 길을 가다 만났던 모든 사람이 살고 싶다면 절대로 그 동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길을 걸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버려진 여관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여행 때문에 피곤해진 황태자는 첫 번째 방에서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다. 하지만 황태자를 따라온 나그네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에는 머리가 셋 달린 용이 살고 있었다. 그 용은 여관에서 오래전부터 살면서 밤을 보내기 위해 들어온 여행객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여행객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방에 쌓아두었는데 금화로만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나그네는 용의 머리를 자르고 방문을 열쇠로 잠근 후 첫 번째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그는 황태자를 깨웠지만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의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공주는 이미 여러 번 결혼했음에도 아직도 혼자 살고 있었다. 왜냐면 공주와 결혼한 남편들이 모두 첫날 밤이 지나면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왕의 딸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나그네는 왕을 만나서 공주에게 황태자의 이름으로 청혼을 했다. 왕은 황태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곧 신혼 파티 준비를 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에게 와서 황태자에게 불행이 닥칠 거라며 결혼식을 막으라고 난리를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황태자를 보호해 줄 거라고 장담했다. 젊은 새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침실에 들려 하는데 나그네는 두 사람의 침실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황태자가 기분 나빠하자 나그네가 말했다. 나와 분수대에서 했던 맹세를 잊었단 말이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하기로 맹세했는데. 황태자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공주는 잠이 들기가 무섭게 입을 벌리고는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때 나그네가 일어나 공주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더니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고는 잠든 공주에게 살그머니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독사가 공주의 벌어진 집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황태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 그 순간 나그네가 독사의 목을 칼로 쳤다. 하지만 목이 잘린 독사의 몸통은 붙잡을 새도 없이 잠든 공주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되돌아 들어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궁정의 모든 사람은 공주의 신랑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즐거워하며 춤을 췄다. 1년이 지난 후 황태자는 아내가 된 공주와 나그네와 함께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왕은 공주의 남편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했다. 나그네는 왕에게 단지 40마리의 노새와 40개의 빈 자루만 달라고 했다. 다시 버려진 여관에 도착하자 나그네는 용의 보석을 노새 등에 실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갔다.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전에 그들이 1년 전에 약속을 했던 분수대에 도착했다. 나그네가 말했다. 1년이 지났소.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벌어들인 것을 머리칼 하나라도 나눠야 할 때가 되었어. 그들은 노새와 보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다. 자, 이제 자네 부인을 나눠야 하겠네.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계속했다. 한 손을 잡게. 그럼 내가 다른 한 손을 잡고 내 칼로 자네 부인을 반으로 자르겠네. 황태자가 너무 놀라 펄펄 뛰며 소리질렀다. 미쳤나요? 전 제 부인을 사랑합니다. 보석을 모두 드릴 테니 제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안 되네. 반드시 나눠야겠어. 여기서 맹세하지 않았나? 우리가 얻은 건 뭐든지 반으로 나누겠다고. 불쌍한 황태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맹세는 맹세. 눈물을 흘리며 그는 부인의 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그네가 다른 손을 잡았다. 공주는 자신의 앞에 있는 거무튀튀한 남자가 자신을 칼로 내리치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마구 소리를 질렀다. 한동안 몸부림을 치며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자 그 입에서 뱀의 나머지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때 나그네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 부인과 함께 가게나. 난 단지 자네 부인의 입속에 들어있던 뱀의 나머지 부분을 없애서 자네에게 다시는 아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을 뿐이라네. 그는 황태자에게
첫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남기고 아쉬운 이별을 했다. 황태자가 자기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부탁했지만 나그네는 말을 듣지 않았다. 황태자는 곧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다. 물론 보석이 가득 든 노새도 잊지 않고 가져갔다. 늙은 구두쇠 왕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왔다는 사실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돈이 가득 든 노새를 보자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도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 생긴 엄청난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두쇠는 병이 들어 삶을 마치게 되었다. 늙은 구두쇠 왕이 죽자 황태자는 왕이 되었고 착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의 모든 백성은 새 왕의 현명함과 착함을 칭송했다. 황태자는 자기를 도와준 나그네를 잠시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태자의 꿈에 그 나그네가 나타나서 말했다. 황태자여, 아직도 날 생각해 주다니 고맙네. 난 자네가 몇 년 전에 이웃마을에서 친절히 묻어준 바로 그 사람이라네.